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절친한 친구가 늘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술에 취한 척을 했죠. 남편이 그를 배웅하고 나간 후 그는 놀랍게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속삭인 말은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평범해 보였던 밤, 거실의 공기에는 술과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위장을 찢어밟길 폭풍이 숨어 있었죠. 저는 소파에 누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척하며 제가 한때 따뜻하다고 믿었던 이 집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를 배웅하고 그 익숙한 발소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 귓가에 들려온 차갑고 음산한 속삭임은 순식간에 저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복구 불가능한 심연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제 집이 3인 가족의 집이라기보다는 남편 박민준과 그의 절친 박태준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은 그림자 같았어요. 우리 가족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으면서도 저를 온몸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자 말입니다. 그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이죠. 처음에는 남편 민준이 정이 많고 손님 대접을 좋아해서 형제 같은 우정이 깊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민준은 늘 말했거든요. 태준이는 나랑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녀석이야.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서울에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저도 옹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뿐이니까요. 저는 그를 보살핌이 필요한 동생으로 여기려고 애썼습니다. 퇴근 후 저녁 러시아워를 뚫고 마트에 가서 가장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사고 매번 다른 메뉴로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서 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밥과 반찬을 더 챙겨주고 그들이 나누는 직장 얘기나 과거의 추억담을 들어주었죠. 하지만 점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태준은 우리 집에서 너무나도 스스럼이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기도 전에 스스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아주 익숙하게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가장 아끼는 1인용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TV로 축구 경기를 봤죠. 저에게 말하는 말투도 처음에 예의 바르고 서먹한 태도에서 점점 더 거리낌 없어졌고 심지어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탐색과 희롱의 눈빛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입은 원피스 정말 예쁘네요. 어제 입었던 것보다 몸매가 더 살아 보여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몸을 거리낌 없이 훑어보았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그저 하하 웃으며 태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자식, 입은 살아가지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었죠. 더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사소한 디테일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샤워를 마치고 목욕 가운을 걸친 채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침실 문을 나서자마자 거실에 서 있는 태준과 마주쳤죠. 그때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고 집에는 저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는 남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느긋하게 설명했죠. 아, 베란다에 물건을 깜빡하고 가서요. 형수님 집 비밀번호는 아니까 그냥 들어왔어요. 그의 시선이 불타오르듯 저를 향했고 저는 두피가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욕 가운을 움켜쥐고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물건을 잊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베란다 빨랫대에 걸린 남자 셔츠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어제 술 마시다 더러워진 거요. 형수님이 빨아주셨더라고요. 정말 현모양처세요. 그 셔츠는 분명 제가 민준의 옷과 함께 무심코 빨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고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을까요? 민준은 언제 우리 집 비밀번호를 그에게 알려준 걸까요? 제가 민준에게 따져 묻자 그는 제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휴, 그게 뭐 대수라고. 나랑 태준이는 어릴 때부터 바지 한 장 나눠 입고 자란 사이야.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 혹시나 없을 때 급하게 찾을 일 있을까봐 비밀번호 알려준 거야. 편하잖아?
뭐가 편하다는 걸까요? 그가 언제든지 제 사적인 공간에 침입하는 것이 편하다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가시가 하나 밝혔습니다. 저는 태준을 남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 생리 주기를 알고 있었고 생리 시작 전날이면 잊지 않고 꿀생강차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어느 빵집의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알고 지나가는 길에 사와서 오후 간식으로 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비상 열쇠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어느 서랍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엿보이는 느낌은 저를 좌불안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독사 같았고 제 가장 가까운 남편 민주는 바로 그 독사를 위해 손수집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준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태준이는 그런 애 아니야. 그렇게 민감하게 굴지 말라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속이 좁으며 그들의 형제 같은 우정을 망치는 악녀였습니다. 몇 번 그러고 나니 저도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의심과 공포는 덩굴처럼 미친 듯이 자라났습니다. 박태준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그의 과도한 관심 뒤에는 도대체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걸까?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무언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 둘만 알고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비밀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그리하여 대담한 계획이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척을 할 겁니다. 제가 방심한 틈을 타 이 독사가 과연 어떤 흉측한 민낯을 드러낼지 보기 위해서 계획은 금요일 밤으로 잡혔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마트에서 장을 잔뜩 봐왔습니다. 그리고 도수 높은 소주도 2병 샀죠. 민준과 태준이 집에 들어왔을 때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상을 보고 둘 다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좋은 날이야? 이렇게 성대하게 차렸네? 민준이 등 뒤에서 저를 껴안으며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를 밀어내고 소주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풀고 싶어서. 오늘 두 사람 나랑 제대로 마셔줘야 해. 태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수님이 명하시면 당연히 따라야죠. 저랑 민준이 형, 오늘 죽을 때까지 마시는 겁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그 열띤 미소를 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연기 한번 잘하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부러 더 들뜬 척하며 계속해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사실 제 주량은 꽤 센 편이었지만 계획을 위해서는 취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빛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혀도 꼬이는 척했습니다. 몸을 휘청거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죠. 형수님, 더 마시면 안 돼요. 얼굴이 완전 사과처럼 빨개졌어요. 태준은 그렇게 말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의도적인 듯 아닌 듯 제 피부를 스쳤고 저는 생리적인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척 그의 손을 뿌리치며 혀 꼬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안 취했어. 더 마실 수 있어. 민준이 마침내 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제 술잔을 뺏으며 안타까운 듯 꾸짖었습니다. 그러게 너무 급하게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취해서 어떡해. 어서 소파에 가서 좀 누워.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이미 의식을 잃은 척했죠. 거실의 조명이 제 눈꺼풀 틈으로 들어와 흐릿한 빗무리로 번졌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죠. 잠시 후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배웅할게.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형. 형수님도 저렇게 취했는데 형이 돌봐드려야죠. 태준이 사양했습니다. 괜찮아.
아파트 입구까지만 데려다 줄게. 너도 오늘 술 많이 마셨잖아. 운전하면 안 돼. 내가 대리기사 불러줄게. 민준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현관문이 열렸다가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째깍 소리와 갈비뼈를 두드리는 제 심장 소리만이 남았죠. 저는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죠. 숨을 죽인 사냥꾼처럼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1분 1초가 영원처럼 흘러갔습니다. 민준이 얼마나 오래 배웅할지, 태준이 정말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모든 것이 제 착각이었다는 증거일까요?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아. 태준이 나를 보는 눈빛은 절대 평범한 친구의 눈빛이 아니었어. 제가 거의 버티지 못할 즈음 현관문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였죠.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민주는 배웅하러 나갈 때 절대 문을 잠그지 않았을 겁니다. 즉, 밖의 사람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문이 소리 없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스며들었고 다시 소리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 몸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였어요. 박태준. 그가 돌아온 겁니다. 그가 짙은 술 냄새와 공격적인 기운을 풍기며 제게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긴장 때문에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가 소파 앞에 멈춰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제 몸 위를 덮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곧 손에 넣을 전리품을 감상하는 것처럼요. 저는 심지어 그의 시선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수술용 칼처럼 제 피부를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제 내면 가장 깊은 곳의 공포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죽음 같은 압박감은 어떤 말의 위협보다도 더 숨막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역겨운 술 냄새를 풍기는 따뜻한 숨결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제 몸은 돌처럼 굳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아주 낮고 아주 음흉하면서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투로 제 귓가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만 연기해요. 깨어있는 거 다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미끈거리는 뱀처럼 제 귓속으로 파고들어 순식간에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모든 위장은 이 순간 무참히 벗겨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벌거벗은 공포뿐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눈을 뜰까? 계속 자는 척할까? 제 몸은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숨조차 거의 멎었습니다. 그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담배와 술이 섞인 공격적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는 제 반응에 아주 만족한 듯 목구멍에서 낮게 조롱하는 듯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지며 유난히 귀에 거슬리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가 이어서 더 무례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만지거나 더 역겨운 말을 하는 것 같은.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세를 유지하며 저의 소리 없는 공포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 숨막히는 침묵에 미쳐버릴 것 같을 때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에는 그런 음흉한 도발이 사라지고 대신 지옥에서 온 속삭임처럼 지독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침대 밑에 있는 그 낡은 가죽 가방, 이제 꺼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제 머릿속에서 터져나갔습니다. 침대 밑에 낡은 가죽 가방. 그가 어떻게 알지? 그 가방은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품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낡은 물건들이 들어있었죠. 소녀 시절의 일기장 몇 권,
누렇게 바랜 옛날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하시던 장신구 몇 점. 그것은 제게는 아주 소중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돈 안 되는 잡동사니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민준조차도 그런 상자가 있다는 것만 알 뿐 열어본 적도 없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박태준, 그는 남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게다가 마치 그 상자 안에 엄청난 비밀이라도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적인 어조로 제게 묻는 걸까요? 수많은 끔찍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가 우리 침실에 몰래 들어온 적이 그가 내 물건을 뒤졌다. 그는 도대체 누구지? 그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공포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고 저는 거의 몸의 떨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준은 그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한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1초도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를 덮고 있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뒤이어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열렸다가 다시 살며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마치 나타난 적도 없었던 것처럼 떠났습니다. 그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가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은 이미 꺼져 있었고 밖은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안에서 잠그고 안전고리까지 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저는 모든 기력이 빠져나간 듯 차가운 문의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벽시계는 느긋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제가 3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바닥에 앉아 있어? 어디 안 좋아? 그러게 술 좀 적당히 마시라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피하고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반응에 잠시 멈칫했고 얼굴에 미소가 굳었습니다. 왜 그래? 누가 당신 화나게 했어? 저는 그의 익숙한 얼굴,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저와 함께 연기하고 있는 걸까? 그와 박태준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박태준은 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왜 제 개인 물품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하나도 묻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에게 따져 묻는다면 그는 분명 예전처럼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할 겁니다. 심지어 박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안 돼.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에서 들끓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술기운이 올라와서 머리가 좀 어지러워. 나 먼저 잘게. 저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곧장 침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쾅 소리를 내며 문을 잠갔습니다. 민주는 문 밖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혼란과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문은 왜 잠그는 거야? 피곤해. 혼자 좀 있고 싶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문 밖은 잠시 조용해졌고 민준이 다른 방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밖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가 작은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눈을 뜬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박태준의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마치 저주처럼 제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침대 밑에 있는 그 낡은 가죽 가방, 이제 꺼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날이 밝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가방 안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박태준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위험까지 감수하며 노리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주는 갑작스러운 야근이 생겨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제게는 아주 잘된 일이었죠. 그가 나가자마자 저는 침실의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까지 꼼꼼하게 쳤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엎드려 짙은 갈색의 낡은 가죽 가방을 침대 밑에서 끌어냈습니다. 가방 표면은 이미 군데군데 닳아 있었고 구리로 된 잠금 장치는 어두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쳐다보며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 가방이 지금 제 눈에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미지의 위험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보석함에서 작고 이미 녹이 쓴 열쇠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가방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제가 어릴 때 입었던 옷 몇 벌이 네모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죠. 저는 옷을 꺼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 일기장 몇 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한 권을 펼쳤습니다. 소녀의 풋풋한 글씨체로 짝사랑의 고민과 성장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였죠. 일기장 아래에는 쇠로 된 과자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제 100일 사진, 처음 학교에 가던 날의 사진, 그리고 우리 세 식구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부모님은 온화하고 자애롭게 웃고 계셨고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진의 뒷면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박태준은 그저 저를 떠본 것일까요? 그 생각은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어젯밤 그의 그 확신에 찬 말투는 절대 빈말이 아니었어. 가방 안에는 분명 무언가 있어. 단지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저는 사진과 일기장을 모두 꺼냈습니다. 가방 바닥에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가장 아끼시던 장신구 몇 점이 있었습니다. 옥팔찌 하나, 진주 귀걸이 한 쌍,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목걸이. 이것들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게 값비싼 물건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완전히 뒤집어 심지어 안감의 틈새까지 꼼꼼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깊은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낡은 물건들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물건들을 다시 담으려던 순간 제 손끝이 우연히 쇠 과자 상자의 바닥에 닿았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느낌이 들었죠. 저는 즉시 상자를 뒤집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자 상자 바닥에는 상자 내부의 무늬와 똑같은 장식용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었죠. 저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모서리 한쪽을 뜯어냈습니다. 역시 그 종이는 떼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조금씩 그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에 담긴 얇은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제 손은 심하게 떨려 거의 그 서류 봉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태준이 원하던 것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제가 상상했던 집문서나 거액의 예금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렇게 바랜 낡은 사진 한 장과 접혀있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에는 성인 3명과 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는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제 어머니셨죠. 어머니 곁에는 단아한 용모의 다른 여자가 서 있었고 그들 뒤에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눈빛에서는 떨쳐낼 수 없는 음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는 7살에서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똑같은 것으로 보아 쌍둥이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그 눈, 그 콧대. 비록 앳된 모습이었지만 저는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의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이는? 저는 시선을 다른 아이에게로 옮겼습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고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축소판 박민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민준과 박태준이 쌍둥이 형제라고? 어머니는 왜 그들과 그리고 다른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을까? 민준은 자기 집은 다른 지방이고 부모님은 평범한 노동자라고 하지 않았나? 황당하고 끔찍한 추측이 제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접혀 있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종이는 이미 약해져서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그것을 펼쳤습니다. 위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을 때 저는 온 세상이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모란에는 놀랍게도 제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VH란에는 사진 속 그 음산한 눈빛의 낯선 남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란에는 나란히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준, 박태준. 제 머릿속이 윙윙거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 들린 그 출생증명서는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처럼 느껴졌고 저를 완전히 짓누를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 박태준은 쌍둥이 형제였고 그들의 어머니는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이 인식은 독이 묻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찌르고 미친 듯이 휘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 박민준은 내 오빠란 말인가? 아니야. 내 아버지의 성은 이씨고 출생증명서에 있는 그 남자의 이름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야. 박민준과 박태준은 나의 이후 오빠들이었다. 내 남편이 법적으로, 혈연적으로 내 친오빠였다. 엄청난 역겨움과 황당함이 제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미친 듯이 토했습니다. 쓸개즙까지 다 토해냈죠. 저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역겨운 근친상간의 희극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어쩐지 민준이 박태준에게 그렇게 잘해주더라니. 원칙도 없이 제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들은 그냥 절친한 형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친형제였던 거죠. 그들은 분명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뭘 노리고? 우리 집 돈?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도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평범한 20평대 아파트일 뿐 거액의 재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를 위해서 제 머릿속에는 걷잡을 수 없이 어머니의 일기장 속 일부 구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일기장에서 북한 회쇼, 즉 차마 돌아볼 수 없는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람을 잘못 사랑했고 편집증적이고 통제욕이 강한 남자에게 시달렸으며 심지어 감금당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서 제 아버지를 만나 안정을 찾았다고요. 설마 그 남자가 출생증명서에 있는 그 남자 박민준과 박태준의 친아버지란 말인가? 저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돌아와 낡은 물건들 더미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곧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에서 어머니는 그 남자를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남자는 의심이 많고 심각한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집에 가두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을 휘둘렀다고요. 어머니가 쌍둥이를 임신한 후 아이가 생기면 그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심해졌고 심지어 아이를 지워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 지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 숨어 혼자서 민준과 태준을 낳았죠. 하지만 그 남자는 결국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빼앗아 갔고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포함한 온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머니는 힘이 없었고 눈앞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빼앗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온화하고 착한 제 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저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과거를 마음속 깊이 묻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기장 속에서만 글자 하나하나에 그 두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담아냈습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민준과 태준은 어머니가 그 당시에 빼앗겼던 두 아이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돌아온 것은 절대 가족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박태준의 그 차가운 말투, 민준의 3년간의 위장, 그들은 복수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악마 같은 아버지에게 세뇌당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그들을 버렸고 저와 제 아버지가 그들이 당연히 누렸어야 할 모성과 가정을 빼앗았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에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한 두 남자에게 이 결혼 생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저는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는 허둥지둥 출생증명서와 그 사진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제 손이 막 문고리를 잡았을 때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지? 저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고 숨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바닥에 흩어진 낡은 물건들을 보고 얼굴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낯선 표정이 그의 평소 온화했던 위장을 대체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칼날처럼 저를 꿰뚫었습니다. 다 알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그의 등 뒤에서 한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얼굴에는 장난스럽고 잔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형수님이 똑똑하네. 그 순간 저는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이 된 것 같았습니다. 주위에는 차가운 빛을 번뜩이는 포식자의 두 쌍의 눈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을 때까지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제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다가가서 허리를 굽혀 어머니의 일기장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몇 장 넘겨보더니 쓰레기를 버리듯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온화하고 저를 사랑하는 듯한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원망과 조롱이 섞인 냉담함이 자리 잡았죠. 뭘 원하냐고? 그는 냉소했습니다. 서연아, 그 질문은 우리가 너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랑 너의 그 빌어먹을 엄마가 원래 우리 것이었어야 할 모든 걸 차지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뭘 원하냐고? 우리 엄마는 아니야. 엄마도 피해자라고. 너희 그 망할 아버지가 너희를 뺏어간 거잖아. 저는 목이 터져라 반박하며 진실로 그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깨우려 했습니다. 닥쳐. 태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는 몇 걸음에 제 앞으로 달려와
제 목을 움켜쥐고 벽에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 그 여자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남편 자식 다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우리 형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겠어? 그의 힘은 엄청났고 저는 제 목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그의 손가락을 떼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준아, 그만해. 아직 물건도 못 찾았는데 죽이면 어떡해. 민준이 옆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조금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냥 물건인 것처럼요. 태준은 물건이라는 단어를 듣고 눈의 살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손을 놓았고 저는 즉시 바닥에 주저앉아 목을 감싸쥔 채 격렬하게 기침했습니다. 물건, 무슨 물건? 저는 숨을 헐떡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연기하지 마. 민준이 몸을 숙여 제 턱을 잡고 강제로 눈을 맞추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 여자가 집에서 도망칠 때 가장 중요한 물건 하나를 훔쳐갔다고. 우리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우리가 몇 년을 찾아 헤맸는지 알아? 겨우 내 아버지랑 결혼해서 이 도시에 숨어 산다는 걸 알아냈는데 우리가 찾아오기도 전에 병으로 죽어버렸지 뭐야. 그의 눈빛은 음험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 여자 죽기 전에 분명 너한테 그 물건을 줬을 거야. 바로 그 가방 안에 있겠지? 안 그래? 내놔. 그러면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고통 없이 죽게 해줄게. 저는 얼음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복수뿐만 아니라 재물을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값비싼 물건 같은 건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추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직도 거짓말이야? 태준이 제 배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고통에 몸을 웅크렸고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민주는 일어서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태준아, 쟤 묶어. 우리한테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놀아주자고.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흉측한 얼굴의 두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친오빠들이었지만 마치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귀 같았습니다. 저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 상자를 열었을까? 왜 내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을 그들에게 들켰을까? 태주는 베란다에서 밧줄을 가져와 거칠게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박스테이프로 제 입을 막았죠.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우우거리는 절망적인 비명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침실 의자에 끌고 가 묶었고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옷, 책, 잡동사니들이 사방에 널렸습니다. 그들은 잠긴 서랍을 모두 부수고 모든 책의 속지를 찢어 확인했으며 심지어 소파 쿠션까지 칼로 갈랐습니다. 저는 한때 따뜻했던 이 집이 그들에 의해 조금씩 파괴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젠장,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태준이 화를 내며 화병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민준의 얼굴도 흉측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입에 테이프를 뜯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물건 도대체 어디 있어? 정말 몰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값비싼 물건 같은 거 없어. 너희가 사람을 잘못 짚은 거야. 사람을 잘못 짚어? 민주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 안 해. 분명 네가 물건을 숨겼을 거야. 그의 눈빛이 갑자기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치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듯 했습니다. 네가 정말 안 하겠다면 그것도 괜찮아.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내 얼굴, 그 엄마랑 꼭 닮았네. 우리 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실 거야.
민준의 이 말은 맹독을 바른 얼음 송곳처럼 순간적으로 제 고막을 꿰뚫고 제 온몸에 피를 얼려버렸습니다. 그는 저를 그 악마 같은 아버지에게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공포와 역겨움에 저는 거의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한때 어머니를 감금하고 학대했던 그 남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제가 어떤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민준아, 제발,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좀 봐줘. 엄마? 민준은 마치 아주 역겨운 단어를 들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제 귓가에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버린 순간부터 그 여자는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 그냥 이기적이고 천박한 여자일 뿐이야.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딸이지. 내 뼛속에는 그 여자랑 똑같은 천박한 피가 흐르고 있어. 그의 말은 어떤 고문보다도 제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은 이미 증오와 탐욕에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고 심지어 인간성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게 물건의 행방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허무맹랑한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사냥감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핸드폰을 빼앗겼고 집 전화선도 끊겼습니다. 저는 이 한때 집이었던 곳에 완전히 감금되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죠. 이후의 시간은 제게 매 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장하지 않고 가장 진실되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악독한 말로 제 어머니를 저주하고 저의 3년간의 어리석음을 조롱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묶인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죽을 수 없어. 더더욱 그 악마의 손에 들어갈 수는 없어.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냉정을 되찾고 억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재물. 그들이 말하는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게 해줄 물건. 비록 저는 그런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지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약점이자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조금 초조해 보였습니다. 태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불순한 눈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형, 뭘 이렇게 질질 끌어. 그냥 얘 포장해서 아버지한테 보내버리자고. 물건은 아버지가 직접 물어보시게 하고 우리도 빨리 돈이나 받자. 민주는 침묵하며 동요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내가 말할게.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 두 사람은 동시에 저를 쳐다보았고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디야?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목소리가 침착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물건은 집에 없어. 우리 엄마는 의심이 많은 분이셨어. 그 남자가 찾아올까봐 두려워하셨지. 그래서 물건을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하셨어. 어디? 은행 안정금고. 저는 그들을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개설했어. 나 말고는 아무도 꺼낼 수 없어. 이것은 물론 제가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재물에 대한 욕망이 저에 대한 증오를 잠시나마 억누를 것이라고 도박했습니다. 역시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태주는 분명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너 수작 부리지 마. 우리가 내 말을 어떻게 믿어? 안 믿어도 돼. 저는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보내버려. 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그 재물을 얻지 못할 거야. 아니면 나를 은행에 데려가서 물건을 꺼내. 그때는 너희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아. 제 말은 분명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저를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은 분풀이와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고 실질적인 재물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였으니까요. 민주는 오랫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제 말의 진위를 판단하는 듯했습니다. 결국 탐욕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은행에 데려가 주지.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서연,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마. 안 그러면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다음날 아침,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저는 그들에게 거칠게 의자에서 풀려났습니다. 장시간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제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피가 통하지 않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죽은 척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 태준이 짜증스럽게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는 옷장에서 대충 헐렁한 외투와 모자를 찾아 제게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얼굴 가려. 은행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도 하지 마. 알았어?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죠. 은행에 가는 것은 제 유일한 탈출 기회였습니다. 그곳에는 CCTV가 있고 보안 요원이 있고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회를 찾아 구조 신호를 보낼 수만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 역시 컸습니다. 민준과 태준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감금할 정도의 배짱이라면 이미 막 나가는 인생일 겁니다. 만약 제 계획이 실패하여 그들을 자극한다면 그들은 은행에서 더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박을 할 수밖에요. 우리 셋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승합차에 탔습니다. 민준이 운전했고 태준은 제 옆에 앉아 한 손으로 쇠집게처럼 제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도망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차는 도시를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 풍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민주는 차를 비교적 한적한 구석에 세웠습니다. 태준아, 네가 얘랑 같이 들어가. 나는 차에서 기다리면서 망볼게. 민준이 지시했습니다. 기억해. 물건 받자마자 바로 나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끌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차가운 공기마저도 자유의 향기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태준은 제 팔을 더 세게 잡으며 제 귓가에 낮게 경고했습니다. 얌전히 굴어.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이끌려 한 창고 앞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창고 직원이 미소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해야 할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분명 안 될 겁니다. 태준이 즉시 저를 제압하고 심지어 저를 인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제 시선이 빠르게 창구를 훑었습니다. 문득 옆에 놓인 입금 전표와 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획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전금고 업무에 대해 문의 좀 하려고요. 네, 고객님. 신규 개설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이신가요? 물건을 찾으러 왔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입금 전표 한 장과 펜을 집어 태준이 보이지 않는 각도로 가렸습니다. 제 손은 너무 떨려서 거의 펜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전표 뒷면에 빠르게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납치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다 쓴 후 저는 전표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죠. 고객님, 고객님.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저를 긴장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아, 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계속 연기했습니다. 제가 그 증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혹시 조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가 시간을 끄는 것에 불만을 느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재촉했습니다. 빨리빨리 해. 뭘 그렇게 꾸물거려? 저는 겁먹은 척몸을 움츠리고 제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구조 요청 메시지가 적힌 입금 전표와 함께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전표를 가장 아래에 깔고 신분증으로 덮었습니다. 창고 직원이 발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거의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창고 직원은 제 물건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신분증을 들었을 때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의 전표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수축하는 것을요. 시간이 이 순간 무한히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직원의 얼굴에는 여전히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쪽지를 본 순간 쉽게 알아챌 수 없는 놀라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매우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아무런 이상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제 신분증을 들어 리더기에 스캔하고 고개를 숙여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정보를 조회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고 더 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뒤에 태주는 이미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제 허리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야? 그깟 상자 하나 꺼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가 눈치챌까봐 두려웠죠. 저는 억지로 창고 직원을 향해 우는 것보다 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서둘러 주시겠어요? 제 친구가 좀 급해서요. 창고 직원은 고개를 들어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스템이 조금 느리네요. 바로 그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로비에서 순찰하던 보안 요원이 아무렇지 않은 척 우리 창구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을요. 그리고 멀리서 은행 지점장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남몰래 우리 쪽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제 계획이 통했습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흥분되면서도 두려웠죠. 저는 감히 태준을 돌아볼 수 없었고 오직 창구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경찰이 빨리 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고객님, 안전금고는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해 주시겠어요? 창구 직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찬물처럼 방금 타오르던 제 희망을 순식간에 꺼버렸습니다. 제 핸드폰은 민준에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태준의 얼굴도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역시 이 문제를 깨달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저를 사납게 쏘아보았습니다. 무슨 인증번호? 너 아까는 그런 말 없었잖아. 나도 잊어버렸어. 제 목소리는 겁에 질려 변해버렸습니다. 멍청한 년. 태준이 낮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하려는 듯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번호를 누르던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뒤에 숨어있던 두 명의 사복경찰이 표범처럼 맹렬하게 덮쳤습니다. 한 명은 표준적인 체포술로 태준의 팔을 단단히 제압했고 다른 한 명은 신속하게 그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태준은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자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두 경찰은 훈련받은 대로 힘이 엄청나서 그가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순간적으로 소란스러워졌지만 보안 요원들의 안내로 곧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단단히 제압된 태준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았다. 나 정말 살았어. 이어서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들이닥쳐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아까 그 은행 지점장도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걱정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포, 억울함,
그리고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이 메어 그 기지 있는 창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도 한숨을 돌리며 제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곧 제게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주범인 민준, 즉 제 남편이 지금 은행방 낡은 승합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팀장은 즉시 무전기로 체포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무전기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휘본부 보고합니다. 용의자 박민준 성공적으로 검거, 저항 없었음. 그 소식을 듣 이틀 내내 팽팽하게 긴장했던 신경이 드디어 완전히 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 눈앞이 캄캄해지며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 병실에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새하얀 벽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 여경이 제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즉시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 목이 불타는 듯이 아프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고 여경이 즉시 저를 부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좀 있다고 푹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입을 통해 저는 이후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우리 집을 수색했고 칼로 찢긴 소파와 엉망으로 뒤집힌 방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민준과 태준이 저를 불법 감금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거실 탁자 밑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3년간의 모든 행동이 그들의 감시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과 태준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곧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짜 맞춘 것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을 빼앗아간 후 그들을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모두 그들에게 퍼부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한 가지 사상을 주입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들을 버렸고 이서연이라는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던 소위 보물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도박에 빠져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는 항상 제 어머니의 친정에 가보가 있을 것이라고 환상에 빠져 있었고 그 보물을 손에 넣으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환상은 그의 편집증적인 머릿속에서 점차 사실이 되었고 두 아들에게도 그대로 주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준과 태준, 이 불쌍하고도 끔찍한 두 남자는 아버지의 증오와 재물에 대한 환상을 품고 이 3년간의 사기극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거짓과 증오로 뒤틀린 비극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정, 증오, 어떤 감정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저라는 무고한 사람에게 배로 되갚아 주었으니까요. 법은 그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주거침입, 불법 감금, 납치 및 금품 갈취.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긴 수감 생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긴 자아 재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인무효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그 혼인신고서는 제 인생 최대의 오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악몽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곳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꿈에서 깨면 저는 여전히 민준의 그 온화한 미소와 태준의 그 세심한 배려를 떠올립니다. 한때 저를 따뜻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장면들이 지금 와서 보니 모두 치밀하게 연출된 공포 무언극 같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인간성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가장 깊은 악의는
종종 가장 친밀한 관계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당신에게 웃으며 여보,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가면 아래에 과연 어떤 흉측한 얼굴을 숨기고 있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보다는 따뜻함이 더 많다는 것을요. 저는 이 상처들을 안고 계속해서 용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만이 저 자신을 그 심연과도 같았던 과거에서 진정으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촌 언니, 내레이션. 부모님은 제가 일하는 도시에 집 한 채를 사주셨습니다. 사촌 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종종 우리 집에 와서 며칠씩 묵고 갔죠. 나중에 언니와 남자친구가 저와 함께 식사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그가 언니에게 불만스럽게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동생 도대체 내 집에서 언제 나간대? 걔 양심도 없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왜 저래? 이따가 집세 내라고 해야겠어. 몇 년이나 살았는데 서울 월세 생각하면 최소 2천만 원은 받아야지. 우리 결혼 자금으로 쓰면 딱이겠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빌부터 사는 건 사촌 언니 아니었나요? 대학 졸업 후 저는 국내 유명 IT 회사에 성공적으로 입사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시며 회사 근처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주셨습니다. 제가 편히 쉬고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을 때 머물기 편하게요. 사촌 언니는 제가 서울에 집이 있는 것을 무척 부러워하며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가끔 외삼촌과 외숙모가 시골에서 특산물을 보내시면 언니는 그걸 우리 집 큰 냉장고에 보관하곤 했습니다. 원래 넓었던 집은 언니의 특산물로 가득 찼고 깨끗했던 바닥은 고향에서 가져온 흙먼지로 지저분해졌습니다. 소파에는 언니가 벗어 던진 옷들이 널려 있었죠. 자기가 사는 원룸은 세탁기가 없고 서울은 너무 추워서 손빨래하기 힘들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제가 비싸게 주고 산 피규어 몇 개는 깨뜨리고는 대충 치워놓고 그 자리에 1,000원짜리 불량식품 몇 봉지를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오니 집안은 온갖 배달음식 용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짙은 숙취와 위산이 역류하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죠. 가장 역겨웠던 것은 소파 다리께에 걸려있는 남자 사각 팬티였습니다.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역겨움을 참으며 저는 동영상을 찍어 언니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언니는 답이 없었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마치 도둑처럼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사도우미 앱으로 청소를 예약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그때 사각 팬티만 입은 한 남자가 다른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우씨, 집에 웬 도둑년이 들어왔어. 당장 안 꺼져? 확 패버리기 전에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불룩 나온 배를 출렁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집에 왜 남자가 있는 거지? 제가 당황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어젯밤 회식 끝나고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잤으니 놀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욕을 하며 굳은 얼굴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의 남자친구 이름은 강철민, 고향이 같다고 했습니다. 언니 말로는 몇 년간 장거리 연애를 했고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결혼도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강철민은 눈을 치켜뜨며 저를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날이구나. 다음부터는 들어올 때 미리 연락 좀 해. 너도 여자인데 이렇게 불쑥 들어오면 불편하잖아. 어제 네 언니 동료들이랑 회식해서 집이 좀 어지러운데 나 아직 머리도 아프거든? 네가 좀 치워라. 여자애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말끝마다 제가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투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한가요? 저는 기분 나빠 그를 째려보고는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미 가사도우미 불렀어요. 이따가 언니나 그쪽이 돈 내면 돼요. 비싸지도 않아요. 19, 800원.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강철민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을 닦던 수건을 머리 위로 던졌는데 하필 제가 애지중지 키우던 월남이인 화분에 떨어졌습니다. 애써 키운 꽃봉오리가 그렇게 부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키우는 꽃인데 네가 더 이상하거든. 강철민은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깟 일 좀 했다고 2만 원 가까이 받다니 도둑놈 아니야? 그리고 너 여자잖아. 테이블 좀 치우는 게 뭐 어렵다고. 어지른 사람이 치워야지. 저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신나게 놀고 어질러 놓고 왜 나한테 치우라고 해요? 안 치우는 건 그렇다 쳐도 왜 나한테 잔소리해요? 강철민은 제가 대들자 더 화가 나서 따지려 들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퇴근하고 돌아왔죠. 우리가 험악한 분위기인 것을 보고 언니는 남자친구를 방으로 밀어넣고 저를 달랬습니다. 나리야, 쟤 술 덜 깨서 그래. 너그러이 이해해줘. 나중에 형부랑 친해지면 알게 될 거야. 나쁜 사람 아니야. 저는 쓰레기로 가득 찬 방을 가리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방금 가사도우미 불렀어. 19, 800권. 이 돈은 언니가 내. 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달래려고 야식으로 닭꼬치도 많이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침실에서 나왔을 때 언니와 남자친구는 이미 없었고 집은 예전처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구석에서 싹이 난 감자 한 무더기를 들고 나와 제게 버릴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젓자 아주머니는 기뻐하며 가져가셨습니다. 집에 가서 심어야겠다고 하시면서요. 밤에 언니에게서 식당에 밥 먹으러 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시간은 내일이었죠. 오늘 일은 미안하다며 남자친구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 한 가족인데 나중에 정말 언니랑 결혼이라도 하면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껄끄럽게 구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손을 내미니 저도 받아주기로 했죠. 두어 번 거절하는 척하다가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언니가 곧 남자친구와 고향에 내려가 약혼 얘기를 할 거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백화점에 가서 부모님 선물을 좀 샀습니다. 언니 편에 보내드리려고요. 제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안, 내가 늦었네. 저는 좀 미안해서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언니는 손을 저으며 메뉴판을 제게 건넸습니다. 우리도 방금 왔어. 오늘 미래의 형부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시켜. 비싼 걸로 시켜야 본전 뽑는 거야. 언니는 웃으며 제게 조언했습니다. 마치 강철민을 거덜낼 기세였죠. 사실 회사에서 고객 접대할 때 이 식당에 여러 번 와봤고 메뉴판에 있는 건 거의 다 먹어봤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았죠. 회사 접대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했지만 언니 남자친구가 사는 거라면 제가 마음껏 시키다가는 그를 파산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비싸지 않은 샐러드를 하나 시키고 메뉴판을 돌려주었습니다. 강철민은 그걸 보고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샐러드 하나? 이런 좋은 식당 와서 풀만 먹게? 제가 설명하려던 찰나 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샐러드도 좋지. 채소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잖아. 강철민이 반박했습니다. 쟤 봐봐, 깡말랐잖아. 맨날 샐러드만 먹어서 영양이 있겠어? 제대로 된 요리 2개는 시켜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내 동생한테 시집가서 애나 낳겠어? 강철민이 말을 마치자마자 언니가 팔꿈치로 그를 툭 쳤습니다. 강철민은 저를 한 번 보더니 갑자기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우 투뿔을 3인분이나 시키고 드라마에서 부자 흉내 내는 것처럼 눈도 깜빡 안 하고 90년산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듣기만 해도 속이 쓰렸습니다. 저것만 해도 얼마야. 언니 말로는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월급도 100만 원 남짓이라고 들었는데 월세랑 생활비 빼면 남는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이렇게 호탕하게 쏘다니 돈벼락이라도 맞았나? 강철민과 언니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어디가 이상한지는 콕 집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화장실에 갔는데 가는 길에 상사에게서
언제 출근하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몇 분 지체되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강철민이 굳은 얼굴로 언니에게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동생 쟤 뭐야? 계산하기 싫어서 밥 다 먹어갈 때쯤 튀었나? 쟤네 집안은 원래 저래? 공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멀쩡하게 생겨서는 하는 짓은 왜 저 모양이야? 그리고 어제 이른 말도 하기 싫어. 내가 집에서 잘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는 자기가 상전인 양 나한테 인상이나 쓰고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내 동생한테 하루에 3번은 맞았을걸. 나보다 월급 좀 더 번다고 잘난 줄 아나? 가사 도우미 부르는데 돈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써? 여자는 원래 일하는 거 아니야? 그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따 밥값은 꼭 걔한테 받아내.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철민이 뒤에서 저를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언니는 강철민을 부드럽게 달래며 말했지만 그 말은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냥 좀 봐줘. 지금 잘 구슬려 놓지 않으면 나중에 네 동생한테 시집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떡해? 내 동생 고집 센 거 알잖아. 황소 고집이야. 걔 지금 월급 많다고 콧대가 높잖아. 내 동생한테 시집 가면 우린 사촌에서 동서지간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돈이 다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겠어? 넌 바보야. 구슬릴 줄도 모르고. 걔 지금 기세등등하잖아. 이번에 우리 결혼 얘기 끝내고 내 집에 갈 때 핑계대서 걔도 데려가자. 그때 네 동생이랑 사고치게 만들면 뱃속에 애까지 생기면 걔가 어쩌겠어? 강철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뭔가 생각난 듯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동생은 내 집에서 언제 나간대? 걔 양심도 없냐? 30 다 돼가는데 왜 저래? 이따가 꼭 집세 내라고 해야 해. 내 집에 몇 년이나 살았는데 서울 월세 생각하면 최소 2천만 원은 받아야지. 우리 결혼 자금으로 쓰면 딱이겠다. 그 돈 받아서 우리 비자금으로 챙기자. 언니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의했습니다. 전혀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저는 평소 저를 잘 챙겨주던 사촌 언니가 뒤로는 저와 제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집세를 내라고 하다니 빌부터 사는 건 언니인데 말이죠. 정말 제 주변에 늑대가 한 마리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상의를 마친 후에야 저는 방금 나온 척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철민은 언니를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일부러 못 본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계속 바뀌었고 식당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자 강철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나리야, 이 계산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를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언니가 형부가 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래의 형부, 혹시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제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마침 문 앞에 종업원에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쏠리자 강철민의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을 저으며 해명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면 계산부터 하세요. 저는 먼저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있을게요. 문 앞에서 기다릴게요. 저는 언니와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강철민이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산서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종업원에게 따지는 소리였죠. 역시 허세 부리다가는 천벌을 받는 법입니다. 아까는 와인이니 한우니 큰소리치더니 알고 보니 허풍쟁이였던 겁니다. 언니는 제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며 도와달라는 문자도 보냈죠. 음식을 시킬 때 보니 그 와인 한 병만 해도 몇만 원은 좋게 넘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처음에는 저를 등쳐먹을 생각으로 가격도 안 보고 막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들이 계산하게 되자 뻔뻔하게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술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언니의 문자를 무시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답장을 안 하자 언니는 처음에는 애원하다가
나중에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다음 날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는데 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 어젯밤에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죠. 집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문 열어.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 제가 대답하지 않자 언니는 또 소리쳤습니다. 김나리, 당장 문 안 열어? 이따 경찰에 신고해서 무단 침입으로 잡아넣기 전에 좋게 말할 때 열어? 강철민도 문 밖에서 거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내가 신고해야지.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고 경찰에도 신고한 후에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언니는 제 얼굴에 결제 QR코드를 들이밀었습니다. 돈 내. 어젯밤 밥값 떼먹을 생각 마. 그 밥값 8,000원은 네가 내야 해. 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등쳐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8,000원이 아니라 2천만 8천원이지. 강철민이 뒤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몇 년이나 공짜로 살았잖아? 어림도 없지. 친척이라도 계산은 확실히 해야지. 2천만 원 없으면 당장 꺼져. 저는 팔짱을 끼고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여긴 내 집인데 어디로 가라고? 언니는 이때 딴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인정사정 없는 표정이었죠. 뭐가 내 집이야. 너 정말 점점 더 개념이 없어지는구나. 감히 내 집을 뺏으려고 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정말 양심도 없다. 언니 집이라고? 그럼 집문서 한번 보여줘봐. 말만 번지르르하게. 그럼 나도 이재용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내 거라고 할 수 있겠네. 저는 이 미친 사람들과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그랬어. 나 결혼하면 집 한 채 사준다고. 이 집 마음에 드니까 이 집으로 할 거야. 언니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사줄 거, 이 집은 이미 있고,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고, 바로 들어와 살 수 있고, 새집 증후군도 없고, 완전 일석이조잖아. 미안한데, 증거가 좋아. 저는 이 미친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증거 없으면 이따 경찰서 가서 잘 설명해봐. 어렸을 때 엄마가 언니에게 결혼 선물로 레고집을 사준다고 말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건 장난감이었죠. 부모님이 돈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턱턱 사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차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 고모 만나면 내가 집문서 달라고 할 거야. 언니는 국화꽃처럼 활짝 웃으며 엄마가 자기에게 집을 사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 상명인은 내 이름이야. 지금 당장 나가주지 않으면 경찰서 가서 곤란해질 거야. 강철민이 그 말을 듣고 주먹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다행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제때 도착했습니다. 키 크고 건장한 직원 두 분이 순식간에 폭력을 휘두르려던 강철민을 제압했습니다. 언니는 옆에서 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싸우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신속하게 두 사람을 연행해 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떠나기 전에 제 안전을 걱정하며 혼자 있을 때 문단속 잘하고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치는 건 저였을 거라고요. 제가 정말 충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언니와는 더 이상 자매로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잡동사니들을 모두 싸서 화물차를 불러 언니의 원룸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착불로 보냈죠. 이 골칫덩어리들을 보내고 나면 평온한 날들이 올 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아직 퇴근도 안 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리야, 너 서울에서 언니 괴롭혔니? 걔 돌아와서 엄청 울더라. 네가 서울에서 돈 빌리고 안 갚아서 자기가 돈이 없다고 몇십만 원이나 빌렸다고 하던데? 네가 서울에서 마약한다고도 하고 내가 괴롭혔다고? 언니가 나를 괴롭혔지. 우리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내가 마약을 한다고? 엄마, 걔가 고향 가서 그렇게 말했어?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간곡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나리야,
우리 집 그 돈 없어도 괜찮아. 너희 세대의 사촌도 별로 없잖아. 나는 네가 밖에서 마약 같은 거 할 애라고 믿지 않아. 그리고 그거 불법이잖아. 너 그런 짓 안 할 거 알아. 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건 확실하구나. 돈이 급하면 엄마한테 말해. 절대 사채 같은 거 쓰지 말고. 그건 밑 빠진 독이야. 언니한테 빌린 돈은 내가 이따 갚아줄게. 안 그러면 설에 외삼촌 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껄끄럽잖아. 엄마는 정말 착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엄마를 말렸습니다. 나 돈 안 빌렸어. 그리고 걔가 나한테 빌려줄 몇십만 원이 있기는 해? 그 말은 엄마도 믿었습니다. 언니가 서울에서 몇 년 일했지만 씀씀이가 해퍼서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습니다. 설에 고향 가는 비행기 표도 제가 사줘야 할 정도였는데 저에게 돈을 빌려줄 리가 없었죠. 엄마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외삼촌 댁과 관계가 틀어져서 나중에 친척으로 못 지내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언니가 잠시 정신이 나간 것일 테니 설쯤 되면 잊어버릴 거라고요. 언니가 먼저 잊어버리면 저도 그냥 넘어가고 예전처럼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SNS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 비바람도 당신과 함께, 달콤함도 당신과 함께. 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진이었죠. 그 금돼지 목걸이가 왜 저렇게 눈에 익지? 확대해서 보니 역시 제 성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언니가 도둑질까지? 퇴근하자마자 침실로 달려가 잠가두었던 금부치들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제 이름이 새겨진 금돼지 목걸이만 없어졌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어 목걸이에 대해 따졌습니다. 언니는 제가 자기가 시집 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줄 알았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축하 전화는 네가 처음이네. 미리 말해두는데 축하만 하면 안 돼. 선물도 줘야지. 그 집으로 하자. 우리가 또 살 필요 없잖아. 어차피 내 것도 아니었고 시간 될 때 명예 이전하러 가자. 저는 냉소했습니다. 내 집 넘볼 생각 마. 그보다 SNS에 올린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히 내 약혼자가 사준 거지. 왜, 네가 또 내 물건 탐내? 너 왜 그래? 내 집 뺏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네 미래의 형부까지 넘봐? 너 정말 양심도 없다. 언니가 충고 하나 할게. 일 잘하는 여자는 시집가기 어렵다고 하잖아. 나중에 시집 못 가서 동네 창피당하지 말고 내가 너네 형부 동생한테 소개해 줄게.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시집 가면 손해볼 거 없어. 그리고 우리 결혼 전에는 자매, 결혼 후에는 동서지간이니까 여러모로 좋잖아. 이런 좋은 기회는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결혼할 때 축의금 두둑이 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긴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걸이에 내 이름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거 봤어. 정말 내 거 가져간 거면 지금 돌려주면 경찰에 신고 안 할게. 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뭐가 내 거야? 네가 어느 눈으로 봤는데? 미친년.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금돼지 목걸이는 대학 입학식 날 엄마가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비쌀 뿐만 아니라 기념적인 의미도 있었죠. 저는 항상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어떻게 도둑 맞았을까요? 그날 강철민과 언니의 밀담을 떠올리자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없을 때 몰래 제 금부치를 훔쳐가서 자기들 것처럼 행세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금부치를 되찾을 방법을 생각하기도 전에 엄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나리야, 오늘 언니한테 무슨 말 했어? 걔 오후 내내 울다가 죽겠다고 난리쳤어. 내가 제때 말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나리야, 엄마 말 좀 들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그리고 외삼촌이 예전에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 우리 집이 좀 살만하니까 그쪽 좀 챙겨주는 것도 당연한 거야. 너무 옹졸하게 굴지 마. 엄마는 제가 옹졸하게 언니와 다툰다고 나무랐습니다. 저는 더 억울했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이미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빨리 휴가 내고 내려와. 모레 외삼촌이 내 언니 약혼식 한다고 동네에서 몇십 테이블이나 잡았대. 그때 내 언니한테 사과하면 이 일도 그냥 넘어갈 거야. 저는 침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와 언니가 어떤 다툼을 하든 엄마 눈에는 그저 애들 장난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셨죠. 엄마가 외삼촌과의 어릴 적 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외삼촌 댁이 곤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하지만 왜요? 우리 집이 좀 살만해진 후부터 외삼촌 댁은 흡혈귀처럼 우리 집에 빌붙었습니다. 수시로 돈을 빌려갔고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른이 된 외삼촌을 평생 돌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가족 전체를 돌봐야 하나요? 안 됩니다. 저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저를 언니에게 사과시키려 했습니다. 이따 네 언니한테 제대로 사과하면 이 일은 끝나는 거야. 친척끼리는 잘 지내야 해. 절대 연 끊고 살면 안 돼. 아빠도 엄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외삼촌 댁에 가니 언니는 남자친구 품에 달콤하게 안겨 목에 걸린 금돼지 목걸이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나 결혼하는데 동생이라는 애가 빈손으로 오는 게 말이 돼? 강철민이 팔로 언니를 툭 쳤습니다. 언니는 입을 삐죽거리더니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와서 다행이다. 이따 내 남편 동생도 올 건데 그때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면 고모랑 고모부도 더 이상 너한테 선보라고 안 하실 거야. 엄마는 눈을 반짝이며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네 결혼식인데 동생까지 챙겨주고 정말 기특하네. 네 결혼식 때 고모랑 고모부가 축의금 두둑이 줄게. 절대 실망 안 시킬 거야. 저는 의기양양하게 웃는 언니를 보고 냉소했습니다. 언니 결혼 축하해야지. 미래의 형부랑 백년해로하고 아들, 딸 많이 낳기를 축복할게. 언니는 제게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물은?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선물? 언니는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그냥 말뿐이야?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아, 그렇구나. 저는 바로 손을 뻗어 언니 목에서 제 금돼지 목걸이를 낚아챘습니다.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비명을 지르는 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언제부터 도둑질을 배웠어? 내 목걸이 잘 잠가놨는데 어떻게 날개가 달려서 날아갔을까? 언니, 내가 말하는데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외삼촌은 제가 목걸이를 가져가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이 망할려나. 내 언니 곧 약혼하는데 여기서 무슨 헛소리야. 뭐가 내 거고 내 거야. 내 언니 목에 걸려있으면 내 언니 거지. 재수씨, 당신이 낳은 딸 좀 봐. 정말 말도 안 돼. 엄마는 서둘러 제 귀를 잡아당기려 했고 저는 재빨리 아빠 뒤로 숨었습니다. 아빠는 산처럼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2년 일했다고 날개라도 돋친 줄 알아? 집 한 채 있다고 잘난 척하기는. 나중에는 결국 우리 사위한테 빌부터 살아야 할걸. 우리 사위 재개발 보상금으로 아파트 20채 받으면 너는 부러워하기나 해. 그때 와서 빌붙으려고 해도 어림도 없어. 당장 그 거지 같은 목걸이 내 언니한테 줘. 우리는 나중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집 사서 아침마다 경복궁 산책이나 할 거야. 너희 같은 가난한 친척은 절대 찾아오지 마. 어림도 없어. 외삼촌은 말할수록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우리 집과 연을 끊을 기세였습니다. 강철민네가 재개발 보상금을 받는다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전에 회사에서 강철민 고향 근처 땅을 조사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가치가 별로 없어서 결국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선택했죠. 요즘 한창 계약이 진행 중인데 저는 집에서 망가진 피규어와
썩은 감자로 깨진 바닥 타일, 그리고 언니 머리카락으로 막힌 하수구 청소 비용 청구서를 언니에게 건넸습니다. 언니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보자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곧 재벌 2세 집안에 시집 가는데 설마 2, 3만 5천 원 배상금도 못 내는 건 아니지? 언니는 청구서를 박박 찢어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집은 고모가 나한테 준 거야. 집이 내 거면 집안의 물건도 다 내 거지.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야. 김나리, 내가 경고하는데 내 남편 재개발 보상금 받으면 네가 친척인 척 찾아와도 어림도 없어. 어디 가난한 집안이 감히. 이렇게 쪼잔한 친척은 처음 보네. 나한테 배상을 요구해? 네 얼굴이 얼마나 큰지 좀 봐. 엄마는 가난한 집안이라는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을 준다고 했니? 언니는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어렸을 때 그랬잖아. 나 결혼하면 집 한 채 사준다고? 치매 걸렸어?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엄마는 충격받은 얼굴로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레고집 사달라고 졸라서 나중에 내 아이한테도 레고집 사준다고 한 거지? 억지 부리지 마. 집이 무슨 과자 한 조각인 줄 알아? 나는 못 사줘. 엄마가 말을 마치자 이 싸움을 구경하던 이웃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언니는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말 바꾸지 마. 나 모함하지 마. 우리 재개발 보상금 받으면 두고 봐. 우리 집에 놀러 올 생각 마. 안 반겨줘. 안 반겨줘도 괜찮아. 지금은 네가 망가뜨린 거 배상금이나 내. 알았지? 저는 친절하게 QR코드를 내밀었습니다. 자, 누가 계산 좀 해주시죠? 강철민은 슬그머니 언니 뒤로 숨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죠. 외삼촌은 주고 싶으면서도 주기 싫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불을 지폈습니다. 미래의 형부 곧 재벌 2세 되실 분이 이까짓 돈이 아까우세요? 얼마 안 돼요. 3만 5천 원. 껌값이죠. 외삼촌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한쪽은 재개발을 앞둔 예비사위, 다른 한쪽은 체면. 어렵게 찾은 재벌 2세의 사위를 놓칠 수 없었던 외삼촌은 마지못해 QR코드로 돈을 보냈습니다. 아마 한 번에 너무 큰 돈이 나가서인지 돈을 보낸 후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를 욕할 힘도 없어 보였죠. 외삼촌 댁은 외숙모가 동사무소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며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몇만 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아마 평생 엄마에게 의지해 살던 외삼촌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지체 없이 배상금을 받고 부모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평소처럼 저를 나무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의 참모습이었습니다. 나리야, 내 언니가 서울에서 너를 그렇게 괴롭힐 줄은 몰랐다. 너를 돌봐주러 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다니. 나는 네가 언니를 괴롭히는 줄 알고 너만 혼냈는데 엄마한테 화 안 났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향에 와서도 거짓말이나 하고 내 딸이 이렇게 착한데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겠어? 다 걔가 지어낸 얘기였어. 내가 내 딸한테 사준 집을 어떻게 걔한테 줘? 걔도 부모가 있는데. 나리야, 화내지 마. 엄마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너를 오해하지 않고 우리 딸의 모든 이익을 철저히 지켜줄게. 엄마는 핸드폰을 꺼내 제게 QR코드를 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한테 주는 보증금이야. 다음에 또 실수하면 또 돈 줄게. 100만 원이 입금되는 소리를 듣자 화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늘 내 언니가 무슨 꿍꿍이인지 알았다. 어제 걔네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걔 남편의 그 장애인 동생을 너한테 소개해 주려고 하더라. 엄마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내 언니는 정말 사람이 아니야. 네가 복근 있는 남자 좋아하는 거 알면서 지처럼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줄 아나? 엄마가 자식을 편애하는 건 맞지만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에게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 주려 하다니 부처님도 화낼 일이죠.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오늘 제가 쏠게요. 밀크티 마음껏 드세요. 나 제일 큰 사이즈로 마셔도 돼? 물론이죠.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말로는 언니와 남자친구는 예정대로 동네에서 약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주 성대하게요. 그런데 계산할 때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10몇만 원의 청구서 앞에서 강철민은 계속 침묵했고 외삼촌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숙모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겨우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지는 꼴이죠. 자기 주머니 사정도 모르고 상사와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언니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술이 확 깼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리야, 드디어 왔구나. 일단 문 좀 열어줘. 언니가 잘못했어. 솔직히 언니와 지내면서 우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고민 끝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언니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나리야, 언니가 잘못했어. 언니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이 위기만 넘기면 바로 갚을게. 분위기가 이상해서 몰래 관리사무소에 문자를 보내고 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나 임신했어? 가벼운 몇 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임신했는데 왜 나를 찾아? 나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애 낳을 수 없어. 몸매 망가지면 웨딩드레스 못 입잖아. 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돈 좀 빌려줘. 낙태 수술하게. 많이 필요 없어. 5,000원만. 저는 감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돈 없어. 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사납게 째려보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방금 우리 돈 받아가 놓고 돈이 없다고? 우리 돈은 잘도 받아가더니 그 돈 우리가 너한테 빌려준 셈 칠게. 이제 내가 애 낳아야 하니까 돌려줘야지. 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우리 몇 년이나 친척으로 지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빡빡하게 굴 거야? 그리고 고모가 우리 챙겨줄 거잖아. 네가 이렇게 험악하게 굴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친척으로 지내?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항상 우리 집 도와주는 거 좋아하잖아. 나중에 늙어서 제사 지내줄 사람 없을까봐 걱정하시잖아. 걱정 마. 나중에 고모랑 고모부 돌아가시면 내가 우리 아빠 시켜서 그분들 유골집 앞 개울가에 뿌려달라고 할게. 그럼 매일 볼 수 있잖아. 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언니의 망언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은 것을 확인하고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는 화가 나서 제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제가 새로 산 유리 등잔을 깨뜨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때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보고 골치 아픈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다른 사람 좀 괴롭히세요. 이분은 아주머니 동생인데 왜 이렇게 못살게 구세요? 이 바닥은 어떡하실 겁니까? 합의하실래요? 아니면 법대로 하실래요? 공교롭게도 올라온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지난번 그분들이었고 언니가 등잔을 넘어뜨리는 전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강철민은 구석에서 도망치려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언니가 깨뜨린 유리등잔은 회사의 전시품이었습니다. 내일 출장 갈 때 가져가려고 집에 가져온 것이었죠. 그런데 집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가격도 제가 전에 잃어버린 피규어보다 10배는 비쌌습니다. 회사는 저처럼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즉시 언니를 고소했죠. 외삼촌 댁은 돈이 없었고 엄마는 언니의 말에 상처받아 외삼촌 가족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외삼촌은 어쩔 수 없이 직접 법원에 가서 사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당신이 강철민 그놈 장인이지. 내 사위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외삼촌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고 즉시 빚쟁이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외삼촌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언니는 임신 중이라 잠시 감옥살이를 피했습니다. 그 약혼자는 장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기차를 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죠. 원래부터 사기꾼이었을 뿐입니다. 언니는 아이를 키우며 고향에서 작은 수레를 빌려 군고구마를 팔았습니다. 또 한 해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새로 산 차를 몰고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설을 쇠러 갔습니다. 한 관광지 옆에서 군고구마 2개를 샀는데 엄마는 파는 사람이 언니인 것을 알아보고 입을 꼭 다물고 마지못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놀렸습니다. 왜? 조카가 저러고 있으니 마음이 아파? 엄마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군고구마 달지도 않은데 20원이나 받다니 도둑놈 아니야? 엄마가 감상적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엄마의 마음은 온통 달지 않은 군고구마에 쏠려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래도 분별력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갈 길이 있는 법인데 굳이 남의 인생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죠.